오늘 저희 낯선 마케팅에서는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하신 이후에 보통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중에 블로그를 가장 많이들 선택을 하고 계세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접근을 하기 위해선 어떤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검색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세한 수치적인 것은 모르시더라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신다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는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신 이후 상태에서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를 곧 개업하시는 것을 앞둔 상태에서 블로그 홍보를 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블로그를 운영은 안 했지만 주간보호센터는 오래 운영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자체를 이번에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당장에 블로그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보여줄 자료가 없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고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시각을 바꾸고 내용을 수정을 하면 이러한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블로그를 처음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도대체 일주일에 2개 이상은 좀 포스팅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좀 블로그를 채워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키워드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냥 무작정 글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어르신 수급을 위해서 블로그를 쓰는 건데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고 실질적으로 이용 문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에게 보여줄 자료가 없다. 이 부분은 주간보호센터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방문요양센터도 그렇고 이제 갓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센터 내부 전경을 제외하고는 어르신들 활동 사진도 없고 뭐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던 뭐 식사의 식단 사진도 없고 하다 보니 어떤 내용들을 좀 올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 업로드 하시기가 초반에는 쉬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간보호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일매일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던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은 오늘 어르신들이 드셨던 식단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사진들이나 내용들이 충분히 매일매일 확보가 된다면은 포스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간보호센터가 이제 갓 창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 어르신도 안 계시고 그렇다 보니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도 않고 식단도 제공이 되지가 않는 상태라면 이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업로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 그 자체에 대해서 추상적인 내용들로 포스팅을 채워나가는 것이 초반에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는 어떤 곳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고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포스팅을 하면은 충분히 포스팅 내용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고민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과도 좀 연관이 되고 사진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중 하나가 어르신들이 부재하다 보니 활동 사진이 없고 또 가족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르신들이 없어서 저기 부모님 보내드려도 또래 어르신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가면은 또래 어르신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저쪽에 모시면 아무래도 좀 심심해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고 경력이 부족한 기관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글 쓰는 내용에 따라서는 어르신들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1대1 케어가 가능하고 또 프로그램을 하나를 진행을 하더라도 어르신들 수준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으면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기가 어렵지만 어르신들이 적거나 없으면 오히려 이용하기 시작하셨을 때 어르신들 수준에 맞춰서 1대1로 케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부재라는 단점이 오히려 1대1 케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서 마케팅 관점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관에 대한 정보 습득 어려움이 이제 갓 창업하신 대표님들의 블로그나 뭐 이런 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기관 이름을 네이버나 뭐 지도에 검색을 했는데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건지, 뭐 어떤 곳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매체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주간보호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조금씩 정보들이 올라가 있고, 그 기관들 중에서는 홈페이지를 옛날에 운영을 했었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을 하면서 도메인 주소는 살아있지만 막상 접속하려고 하면 뭐 접속이 거부된다거나, 아니면 수년 전의 자료가 아직도 최신 자료인 것처럼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가족분들이 접속을 했다가 여기는 이제 뭐 폐업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어찌됐든 신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보들을 채워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 어떤 정보가 적합하고 어떤 이미지와 뭐 어떤 글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새롭게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다못해 기존에 주간보호센터로 운영되어지던 시설이 아닌 곳에서 창업을 하셨다면 뭐 어르신들 손잡이라던가 뭐 화장실 손잡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새롭게 전부 장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홈페이지는 기관 이름을 검색했을 때 홈페이지 자체가 노출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기관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블로그 탭에서 우리 기관의 블로그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각 포스팅들이 검색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 낯선 마케팅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노출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있는 글 하나하나가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낯선 마케팅이라는 홈페이지 그 자체가 검색이 되는 방식이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방문요양센터 홍보, 주간보호센터 홍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낯선 마케팅 블로그와 그리고 각 부서에서 작성한 글들이 포스팅 형태로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글 개별 단위들을 우리가 블로그에서는 포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각 개별 포스팅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용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고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지가 이 주제와 키워드에 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검색 초기에는 주간보호센터 그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검색을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장기요양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고, 보통 알고 계시는 요양원들만 이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아서, 이 경우에는 우리 블로그에 뭐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연세가 드셨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뭐 이런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 각 서비스들이 어떠한 형태로 제공이 되는지 같은 부분들이 검색 초기에 가족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검색하는 키워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색 초기 과정을 통해서 주간보호센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곳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족분들이나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신청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뭐 어떤 뭐 나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뭐 일상생활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 수준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한번 하고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각 등급별로 이용을 하셨을 때 뭐 최대 몇 시간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검색 중기에 가족분들이 검색하시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색 초기와 검색 중기를 통해서 중환보호센터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보나 뭐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면,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어떤 기관을 이용할지를 선택하는 단계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들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는 식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들의 뭐 비용이라던가 뭐 시설 내부 사진을 보고 어떤 곳이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매일 뭐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활동을 하시고
또 사진들을 봤을 때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뭐 외부 강사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하셔가지고 기관을 선택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런 단계들을 저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 가족분들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단계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우리 블로그에도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두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 뭐 검색 초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올려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검색을 하시고 블로그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뭐 여기서 어떤 한 가지 단계의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검색 중기에서는 우리 기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또 만약에 검색 초기와 검색 중기에 대해서는 우리 블로그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 탐색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블로그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기관 선택은 다른 기관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이 끊어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탐색 이 단계에서는 지역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요양원을 제외하고 주간보호나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데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송영 범위가 보통 그 지역 키워드에 포함이 될 것이고,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이나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라운딩을 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주간보호센터라고 한다면 가족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지역 키워드가 포함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지역 키워드가 들어가야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분들만 우리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실제 이용 문의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이 물론 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함으로써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어르신들의 일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가족분들에게 알리기 위함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신규 어르신들을 수급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위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상위 노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이버에 뭐 대전 주간보호센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다음 페이지를 보지 않고 그 페이지 내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통 상위 노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네이버 검색 엔진이 봤을 때 이 검색어에 가장 적합한 내용과 주제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다른 블로그들에 비해서 상위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위 노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글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블로그가 얼마나 오래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다른 블로거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방문자 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방문자 한 명이 들어와서 몇 개의 글이나 읽는지, 그리고 글 하나에 몇 분 정도 머무르면서 글을 그냥 대충 보고 나가지는 않는지, 실제로 꼼꼼하게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읽는지,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노출 순위를 결국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 노출 순위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정말 필요한 정보라면 물론 뒷페이지에 있는 정보들도 확인을 하겠지만 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첫 페이지에서 보이는 정보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극히 일부의 분들이 그 뒷페이지들도 확인을 하면서 확인하실 수 그 뒷페이지들도 확인을 하면서 뭐 이용 문의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 비율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 노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 블로그 상위 노출이 되는 방법은 사실 대표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글자 수와 이미지를 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글자 수는 최소 500자 이상은 넘어가시는 것이 좋고, 이미지는 최소 4장 이상 사용을 해야 조금 노출되는데 유리한 면이 저희가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이미지와 문자의 배열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 너무 한 곳에 그냥 이미지만 모아놓고 또 한쪽에는 글자만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포스팅을 하시기보다는 문자와 문단과 문단 사이에 이미지를 넣는다던가 뭐 이런 배열들을 통해서 글을 읽는 분들이 글을 읽을 때 너무 문자만 빽빽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관심이나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적절한 이미지를 중간중간에 분포시켜서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포스팅을 배열을 신경을 쓰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우리의 글을 읽는 두 가지의 존재가 있는데 바로 알고리즘과 사람이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검색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글을 소비하고 이 글을 읽은 이후에 이용 문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네이버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위 노출 노하우로 알려진 것들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람이 좋아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이 블로그에서 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 마지막에 기본을 지키자라고 작성을 해두었는데, 사실 네이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개발되고 있지만, 그 업데이트의 목적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검색 키워드별로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이나 충분하고 전문성 있는 정보들을 담기만 한다면, 엄밀히 따지면 이 알고리즘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방향대로 계속 개선이 되어 나갈 거니까.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좀 더 기본을 지켜서 실제 키워드와 적합한 내용을 담아주시고, 또 너무 짧거나 너무 긴 내용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신규 주간보호센터를 위한 뭐 주의사항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에 이 내용들은 주간보호센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에서도 중복될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른 업종을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 블로그나 우리 센터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적용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 블로그도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블로그는 오랫동안 꾸준히 운영되어 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족분들이 봤을 때도 꾸준히 운영되어 오고 꾸준히 노력하는 기관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검색 노출의 측면에서도 오래 운영되어 온 블로그일수록 실제 노출 순위에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신다면 조금 더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